자, 그 칸트 취미판단 이론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이 수능국어 비문학은 일관된 방법론이 중요해요. 매번 지문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혹은 제대로 된 방법론이 없으면 힘들어지거든요. 문제를 이제 풀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일관된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고 또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수능 국어를 하는 거에서 결국 글 읽는 거니까 어떤 본질적인 그런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방법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지문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지문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률 아마 찾아봐도 좀 높게 나올 텐데, 근데 지문이 좋아요. 역시 지문이 좋습니다. 평가원 거여서 아마 지문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가원 지문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자,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단어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요. 자, 한번 볼게요. 30번.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쉽죠? 가끔 어렵지만. 문맥상 기억에서 미음과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여격기, 간주읽기. 같죠? 그러니까 니은 펼친다, 피력한다, 됐고. 디귿, 끼어들지, 개입하지, 리을, 지닌, 소지. 이거 틀렸죠? 보편성을 지닌다고 하는데 보편성을 소지하는은 안 됩니다. 이 소지하는은 물건 소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확산되어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단어 문제를 푸는데, 이 단어 문제 푸는 것도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이 단어 문제를 풀 때 이 단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서 약간 그 주변적인 거 살짝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겠구나 살짝 볼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단어 문제를 먼저 풀었으면, 있다면 풀고 없으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이 선지를 먼저 살펴보는 건데, 이 선지를 다 읽고 외워라 이게 아니고요. 선지 배열을 보면서 좀 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만 한번 뽑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7번을 보면 칸트 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칸트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지문은 이제 칸트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구나, 혹은 칸트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8번 보면 보세요. A에서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취미 판단이란 그 개별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취미 판단도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9번은 딱히 무슨 단어를 뽑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앞서 봤던 취미 판단이 좀 나오죠. 역시 취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칸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칸트가 이 지문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취미 판단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이 취미 판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단어 문제도 아무리 길어야 30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지배열 살피는 것도 30초도 안 걸리니까 정말 느려야 1분? 네, 그 정도는 이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문제 풀고 선지 배열 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조정을 좀 했고 이제 지문 읽어볼게요. 자, 항상 기억하세요. 1문단은 빡세게 읽는다. 1문단은 빡세게 읽는다. 이 1문단을 빡세게 읽으라는 게 오랫동안 읽으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시간은 당연히 다른 문단에 비해서 더 들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마냥 길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 제대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똑바로 읽으라는 겁니다. 분절적으로
끊어주면서 주체 확인, 그리고 연결, 뭐 이 정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한 거에 다 담겨 있어요. 좀 쓰기 불편하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자,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그 다음에 이성에 의한 하는데 합리론은 하고 끊어야죠. 왜 끊었나요? 여기서 이제 합리론이 이 문장의 주체, 뭐 주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끊어야죠. 이 근대 초기 합리론은 했으니까 이 합리론이 이 문장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론이니까 이 문장에서 좀 핵심적인 게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 자, 그 다음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자, 이 문장을 읽고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첫 번째, 이성, 그 다음 미적 감수성의 대비입니다. 이걸 왜 대비하나요? 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혹은 뭐 감성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이랑 이 감성은 서로 대비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수능 국어에서는 대비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대비를 잘 파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가 만약에 나왔다, 아 대비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까지 철저히 대비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비는 철저히. 그래서 이성, 미적 감수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이랑 미적 감수성, 이게 되게 철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비잖아요. 이양 대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 지문 전체가 이러한 대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비가 나왔으면 속성까지 철저히 대비한다. 기억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이성이랑 미적 감수성에 대한 뭐 속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떻게 전개할지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나. 아무튼 대비는 철저히 한다. 아시겠죠? 자, 대비까지는 좋은데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수능 국어에서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예측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지문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까요?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해서 감성을 무시했는데, 그래서 합리론은 뭐 이러저러 하고 결국 이성이 제일 중요하고 감성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지문이 전개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쓴 글이라면 합리론이 이성만 중요하다고 했으나 사실 감성도 중요해. 감수성, 미적 감성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 내기도 좋고 글의 완결성도 훨씬 뛰어나지겠죠. 그래서 합리론이 이성만 중시해서 미적 감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적 감성을 중시해야 된다. 미적 감수성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성과 미적 감성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미적 감성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읽어볼게요. 미적 감성은 이성과는 달리, 자, 달리, 이거 중요하죠? 대립적인 거잖아요. 좀 달리가 나오면 이제 세모를 칩니다.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생각이 왔다면 괜찮아요. 이해하는 거죠. 미적 감성은 이성과는 달리 이런 원리도 없고 자의적인 도 없어. 이게 별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세계의 신비도 푸는데 기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성을 중시했구나. 훌륭한 이해입니다.
근데 달리를 이용해서 좀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일문단을 빡세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미적 가능성은 원리도 없고 자의적인 것이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지 못해요. 거의. 근데 그게 이성과는 달리니까 이성은 어떻다는 걸까요? 원리도 있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잘 기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론이 이성을 중시한 거겠죠.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속성까지. 속성이 뭐예요? 이성의 속성, 미적 가능성의 속성. 합리론이 생각한 그들의 속성은 뭐 원리, 자의성,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게 이성은 뭐 원리가 있고 미적 감성은 없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속성까지 대비. 그리고 참고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 대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통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항상 공통점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했고 미적 감성을 무시했다. 미적 감성이 이러니까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의 예상에 따르면 미적 감성도 필요하다는 혹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자, 이 맞서에 별표를 해주세요. 맞선다는 건 그 이론에 맞선다? 그 이론의 주장을 반박한다, 반대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칸트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미적 가능성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이성만으로는 안 돼. 혹은 이성 못지않게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고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칸트가. 합리론에 맞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예측한 내용과 같기도 하고요. 그게 칸트는 미적 감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불렀대요.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우리가 예상한 거랑 정확하죠. 미적 감성 역시 이성 못지않게 위상과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 원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앞에 원리가 떠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일문단의 박스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칸트는 미적 감성도 원리 있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겠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문장 자체만 본다면 이성 못지않게 미적 가능성도 위상과 가치를 지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죠.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임 판단 이론이다. 취임 판단 이론은 칸트의 이론이니까 결국 어떤 이론일까요? 미적 가능성도 이성 못지않게 가치와 위상을 지닌다는 그런 이론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핵심을 잡아야 돼요. 이 핵심은 글의 핵심이라는 건데 핵심은 보통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세 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글의 초반에 주로 많아요. 근데 이 핵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초반에서 핵심을 잡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을 다 핵심에 연결해서 읽어주면 글을 하나의 글답게 응집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이 핵심은 보통 글의 1문단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2문단 초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글의 1문단 혹은 초반에 보통 있으니까 이 핵심을 파악해 주시고 이 핵심을 잡으면 물결 표시를 치고 별표를 하는 걸로 합시다. 이 1문단 핵심이 뭘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나왔어요. 합리론과 칸트의 취임 판단 이론.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 이성 vs 미적 가능성 대비뿐만 아니라 합리론이란 취임 판단 이론도 대비해줘야 돼요. 근데 대비 속의 경중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을 대비하는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론, 취임 판단 이론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취임 판단 이론이죠. 왜냐?
함리오는 이성만 중시했고 미적 가능성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는데 취임 판단 이론? 아니요.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성 못지않게 위상과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글의 맥락상 취임 판단 이론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비소의 경중도 따져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고 해석해서 초반 1문단 초반 1문단에 혹은 글의 초반에 핵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은 여기부터겠죠. 밑줄 치세요. 물결로. 이렇게. 자, 그러면 핵심이 여기 등장했어요. 핵심 등장. 핵심이 뭐예요? 칸트. 취임 판단 이론인데 미적 감수성도 원리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뭐예요?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핵심. 미적 감성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원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미적 감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나머지가 세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혹은 뭐 핵심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이 핵심에 연결시켜줘서 읽는 것입니다. 참고로 핵심은 나중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핵심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2문단 읽어볼게요. 이렇게 1문단에 빡세게 읽는 거예요. 좀 많았죠? 아무튼 이제 세부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세부는 어떻게 세부인 것을 알 수가 있냐. 이 글은 핵심과 세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취입 판단 이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취입 판단이 뭔지 알려줘야겠죠? 우리 취입 판단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취입 판단 이란 이렇게 시작하죠. 취입 판단 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핵심이 뭐였어요? 미적 감성도 중요하다였는데 지금 취임 판단 얘기하고 있죠. 약간 이질감 혹은 딴소리 하는 것처럼 살짝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세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칸트 취임 판단 이론 미적 감성도 중요해 였는데 이 취임 판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취임 판단 이론은 뭐하는 이론이다? 지금 너무 많이 반복을 했는데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핵심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분명히 나중에 빛을 발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모든 이런 거 중요해요.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명제 형식이라는 거예요. S는 P이다. 자, 모든 판단이라고 했는데 취입 판단이죠. 취입 판단도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입 판단도 무슨 형식을 따를까요?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을 따르겠죠.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리해두세요. 세부는 정리하는 겁니다. 자, 대원칙처럼 생각하세요.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핵심은 기억하고 이러한 세부들은 정리해주라는 건데 정리는 뭐 손으로 해도 괜찮고요. 머릿속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즉 규정적 판단도 판단이죠. 그럼 취임 판단이랑 규정 판단 또 어떻게 될까요? 대비되겠죠. 대비는 어떻게 한다? 대비는 철저히. 대비는 속성까지 철저히 대비한다. 그럼 취임 판단이랑 규정적 판단이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일단 뭐 당연한 공통점 하나 있죠. 둘 다 판단이다. 그럼 둘 다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가겠죠. 근데 규정적 판단에서는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고 했어요.
그럼 취임 판단은 뭐 P가 어떨까요? 그건 아직 얘기 안 해줬는데 앞으로 얘기하겠죠. 두 개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튼 취임 판단, 규준화 판단, 철저한 대비, 정리. 이와 유사하게 취임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이게 미 또는 추래요. 취임 판단에서. 참고로 취임 판단이랑 규정 판단, 규정적 판단 두 개 대비하라 했잖아요. 대비 속의 경중도 파악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취임 판단이죠. 왜? 핵심이랑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취임 판단 위주로 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규정적 판단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손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다 외우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을 잘 파악하고 세부를 잘 정리해서 읽었으면, 핵심에 연결해서 읽었으면 문제를 봤을 때 쉽게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부 문제는 꼭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취임 판단에서도 P, 미 또는 추가, 이게 미 또는 추래요. 미 or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이처럼.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 처럼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너 귀여운 척 하지 마? 뭐, 귀여운 애처럼 굴지 마? 하면 귀엽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럼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유사하게 취임 판단에서도 P가 객관적 성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네요. 하지만, 실제로 취임 판단에선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주관적 감정은 객관적 성질이 아니잖아요. 정리했어요. 또한 규정적 판단은 두 개의 철저히 대비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공통점.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정리해주라고요. 취임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 하나의 개별 대상도 하지만 규정적 판단은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 이루어진대요. 근데 취임 판단은 그렇지 않고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대요. 이 차이점을 정리해주라고요. 이게 바로 세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임 판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건 개념적 일반화니까 취임 판단이 될 수 없다. 개념적 일반화, 개념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취임 판단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거죠.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적 판단은 둘 다 되고 취임 판단은 하나만 되고 이걸 정리해주라고요. 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해는 한 60%? 70% 써있는 것 정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세부는. 핵심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세부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라. 대비 속의 경중도 따져줘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좀 다 끊어 읽어주는 거. 그런 게 다 세부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세부를 정리하는 건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문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편 취임 판단은 오로지, 이건 한편이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문제화는 될 수 있어요.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이렇게 약간 꼽사리 끼는 거는 보통 문제화가 됩니다. 문제 내려고 넣는 거예요. 아니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편 취임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밑줄을 판정하기 위해 다른 어떤 목적도 배제한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실용성, 유익성, 교훈적 내용 이런 거 끼어들지 말라는 건데 이건 그냥 뭐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앞에 거랑 딱히 관련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게 취임 판단에 대해서 읽었는데 취임 판단이랑 규준적 판단을 철저히 대비하면서 읽었는데 혹시 핵심을 까먹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세부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글의 핵심을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하라고.
세부를 읽으면서 계속 리마인드 해주세요. 핵심이 뭐였지? 핵심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취임 판단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취임 판단 뭐 S&P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취임 판단 이론이 뭐였지? 미적 가능성도 이성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이거였구나.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핵심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세부를 핵심에 연결해줘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세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잘 읽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취임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 최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취임 판단이 공동 최적 차원의 것이래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임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까 앞서 말했던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미감적 공동체를 이룬대요.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래요. 왜냐하면 공통감이라고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가능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대요. 이게 취임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대요. 그렇구나.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임 판단은 규정적 판단 다시 나왔죠. 대비는 철저히 하라고 했고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여기서 규정적 판단을 보자마자 위에서 철저히 대비했던 게 다 떠오를 수 있겠죠.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 자,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취임 판단은 무슨 보편성? 주관적 보편성.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둘 다 보편성. 여기까지 잡으셔야죠. 둘 다 보편성인데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 보편성, 취임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 결국에는 보편성을 지닌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보편성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합리론자들이 이제 제 추측컨대 지문상으로 감수성은 이성처럼 어떤 확실한 원리도 없고 자의적인 것이니까 보편적이지 못한 거니까 좀 무시했던 것 같은데, 이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취임 판단도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즉 미적 가능성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이랑 이런 핵심이랑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계속 세부적인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문단.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이다. 핵심 다시 나온 거예요. 왜 핵심 다시 나왔나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핵심 재생성이 뭐였어요? 핵심이 뭐였어요?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기여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가능성에 대해서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자기이해 혹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건 세계의 신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계의 신비를 푼다는 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이성만으로 안 되고 감수성도, 미적 감수성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가능성도 이성 못지않게 원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한다고 했던 그 핵심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이 재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이 뭐였어요? 미적 감수성도 기여 가능,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세계의 신비가 이런 거잖아요. 핵심이 재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물결 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용이 너무 뻔해지고 쉽습니다. 무슨 내용 나올까요? 미적 감수도 중요하다는 내용 나오겠죠.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이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그럼 이성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요?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다. 미적 가능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계는 개념으로 낱낱이 바뀔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가능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미적 가능성도 나름의 가능성 그런 걸 지니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미적 가능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심오한 지혜의 하나라는 것은 미적 가능성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성만으로 안 되고 미적 가능성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 재등장한 거예요. 이런 이론적 단초를 칸트가 쓴다. 왜? 칸트의 취임 판단 이론이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아셨나요? 총정리할게요. 1문단 빡세게 분절적으로 끊어주면서 주체 확인하면서 연결해주면서 다 읽는 거고, 핵심 잡았죠? 세부는 처음에 핵심을 약간 이질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세부인 걸 잡을 수 있고, 이 세부, 긴 세부, 보통 세부에서 정보량이 많아요. 세부에 이런 정보량이 끝나고, 근데 이런 세부는 다 핵심에 연결해줘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핵심이 재등장했다. 핵심은 항상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문제 간단히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칸트는 미관적 판단과 규정적 판단이 동일하다 보았다. 이거는 읽자마자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 취임 판단, 미관적 판단력, 이거랑 규정적 판단을 철저히 대비하면서 읽었어요. 대비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철저히 대비했으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성이라는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아니요.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있어요. 이성은 객관적 보편성 있잖아요. 규정적 판단. 결여하지 않죠. 3번, 칸트는 미적 가능성의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 자, 미적 가능성의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객관적이 틀렸죠. 왜냐면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부여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관적이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철저한 대비를 했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살짝 기억이 안 났었는데 돌아가면 되잖아요.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초기 합리론을 이끌었다고요? 합리론에 맞섰는데요. 칸트는 미적 가능성의 원래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에 기여한다고 보아도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뭐였어요? 미적 가능성도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한다.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게 이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 일종의 세계의 신비적인 것.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푸는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취입판단. 중요할 것 같다고 우리가 앞에서 예측했었는데 실제로 중요했죠. 이 취입판단이 규정적 판단이랑 잘 대비해서 정리해서 집중해서 읽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 장면에 아름답다 해당하고요. 유용하다는 될 수 없다. 없죠? 여기서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들어가지 말라 했잖아요. 모든 예술 될 수 없죠. 왜? 여기 써있잖아요.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 한다고. 권선징악에서 아름답다 안 되죠. 교훈적 내용 쓰지 말라니까요. 이것도 이제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는 건데 그냥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만 말하면 그건 주관적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8번, 4번. 자, 2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연적 규정은 예술품의 취임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럴듯한데 우리가 잘 읽었으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개 철저히 대비했으면 다 철저한 대비나 이런 막 연결해서 얼마나 잘 읽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규정적 판단은 하나의 개별대상뿐만 아니라 이게 묶은 하나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취임 판단은 개별대상만 이루어지고 개연적 일반화, 개연적 규정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개연적 규정은 취임 판단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다 맞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길게 해봤는데 아무튼 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숙한 점도 많겠고 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